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에서 주목한 뉴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멸공 외치는 세계의 중국인들. 홍콩인들 천멸중공, 깃발 들고 거리에서 멸공 외쳐. 2019년에서 2020년 홍콩의 시민들은 천멸중공, 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이다의 깃발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구호를 더 줄이면 당연히 멸공이다. 그 당시 민간에선 홍콩이 한자 향항 두 글자의 의미를 풀이한 기발한 해석이 나돌았다. 북송 960-1127 왕안석 1021-1086의 자설에 따라 이 두 글자를 부수별로 헤쳐 보면 천인 219로 공사 공산당이라는 독사를 멸한다는 의미가 된다. 자의 삼수 변을 자로 푸는 해석이 꽤나 그럴싸하다. 수백만 홍콩 시민들은 멸공을 외치는데 최근 한국의 인터넷에선 멸공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총극이 벌어졌다. 인터넷 검열자의 주장대로 멸공이 과연 신체적 폭력을 부추기는 선동이 단어일까? 20세기 인류사를 돌아보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멸공이란 구호가 생겨나고 퍼져나간 이유가 어렵지 않게 이해된다. 공산주의, 코뮤니즘은 인류가 만든 많은 이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최극단의 정치 이념이다.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만민평등과 인간해방을 부르짖었지만 역사의 현실에서 공산주의는 반인류적 전체주의 정권을 낳고 처참하게 실패했다. 20세기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집권한 공산주의 정권들은 예외 없이 사유재산을 압류하고 경제적 자유를 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인격숭배를 강요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비현실적인 정책들을 남발하여 무수한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20세기 공산주의 정권 1억 명을 죽음으로 내몰아. 1990년대 프랑스 및 유럽의 저명한 사회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시대의 고전 공산주의 흑서 더 블랙 북 오브 코뮤니즘 더 크다에 따르면 20세기 공산주의 정권들은 1억 명에 가까운 인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구체적 수치는 다음과 같다. 붉은 이파리 홍예라는 필명의 한 중국인 논객이 지적한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더 크다에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구하며 잃은 것은 쇠사슬 뿐이며 얻은 것은 전 세계다 라고 외쳤지만 현실의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노동자와 농민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쇠사슬만 차게 되었다. 역사의 현실이 그러함에도 일부 좌파 지식인들은 공산주의 정권과 공산주의 이념은 구별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인다. 그러한 좌익수화병적 주장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조차 이미 43년 전 폐기되었다. 1978년 5월 진리표준 대토론에서 덩샤오핑 등 수평 1904-1997은 실천만이 진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마오쩌둥 시대 27년간 중공중앙이 추진했던 공산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는 바로 공산주의라는 이론 자체의 오류에 기인한다는 뼈저린 자성이었다. 중국도 공산주의 이론 오류 인정했지만 권력유혹 때문에 공산당 유지, 공산주의 이론의 오류를 인정했음에도 오늘날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천적으로 실패한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존속시키고 있는 이 기괴한 아이러니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공 영도자들 개개인의 권력욕에 주목하면 가장 쉽게 설명된다.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 파산했지만 중공 중앙의 영도자들은 공산주의의 깃발을 들고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래 중공 중앙 최고 영도자들이 발휘한 치부의 마술을 보면 오늘날 중국에서 공산주의란 결국 독재 유지의 술수임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사례 1. 장쩌민의 아들 장옌헝, 상하이 IT계의 거물로 1989년天安문 민주화 운동의 혼란 속에서 자오즈양, 조자양, 1917-2005을 밀치고 중공 총서기에 오른 장쩌민, 강택민, 1926-은 2002년 후진타오, 호금도, 1942-의 관좌를 이양할 때까지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다. 장쩌민 정권 하에서 그의 장남 장옌헝, 강면향, 1951-은 상하이 IT계의 거물로 성장했다. 상하이 푸단, 복단,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을 전공했던 장옌헝은 1986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 드렉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한 후 1994년부터는 경영 경험도 자본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 상하이시 정부가 계획위원회 명의로 미화 2억 불을 투자해서 세운 상하이연합투자공사 SAIL의 총지배인이 되었다. 장옌헝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과감하게 상하이텔레콤, 케이블 텔레비전, 인터넷, 전화 서비스 방면으로 사업을 넓혀갔다. 그가 구축한 전신 왕국에는 상하이 정보시스템, 상하이 케이블 통신, 중국 네트컴, 넷콤 등 10개 회사가 속해 있다. 1999년 중국 네트컴의 대표가 된 장옌헝은 2년 만에 골드만삭스로부터 미화 3억 불의 투자를 유치했다. 창립 3년 차인 2002년 중반, 중국 네트컴은 전국의 통신망 30%를 점했다. 급기야 2004년 중국 네트컴은 홍콩과 뉴욕의 증시에 상장되었다. 놀랍게도 장옌헝이 거부가 된 시기는 장쩌민의 임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례 2. 리펑의 아들과 딸, 전력산업 장악 1989년부터 1998년까지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했던 리붕, 1928-2019 역시 자식들을 앞세워 거부를 일군 대표적 인물이었다. 장쩌민과 마찬가지로 리펑은 1989년天安문 무력 진압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그해 5월 19일 리펑은 시위대를 압박하는 강화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베이징에서 계엄령을 발동시킨 인물이다. 1940년대 후반 모스크바에서 수력발전 공학을 전공했던 리펑은 1983년 전력공업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중국의 전력산업을 장악하게 되었다. 리펑의 아들 리소붕 1959-은 1991년 한흥 국제전력 주식회사에 들어갔다. 이후 리펑의 정치적 후원 아래서 한흥 국제전력은 승승장구를 이어가서 불과 3년 후인 1994년 뉴욕 증시에 상장되었다. 1999년 말 리자오펑은 한흥의 총지배인이 되었다. 이후 한흥은 중국 5대 발전소 중에서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리펑의 딸 리소림 1961-도 전력산업에 손을 뻗쳐 홍콩에 상장된 전력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2008년 리자오리는 미국의 포천, 더크다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중 한 명이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의 전력산업은 리씨 가족에 장악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리씨 가족이 운영하는 전력회사들에서 중국 전체 전력 생산의 15%를 담당하고 있다. 리씨 가족의 농단에 대해선 2000년대 이래 언론 기자의 폭로가 있었으며 2014년엔 리펑에 대한 실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막을 내렸을 뿐이었다. 사례 3. 후진타오의 아들 20여 개 계열사 거느린 칭화홀딩스 당서기로 임명. 후하이펑, 호아이봉 1971대씨은 2002년에서 2012년 준공 총서기를 역임한 후진타오, 호금도 1942대씨의 아들이다. 칭화, 청화, 대학에서 물리공학을 전공한 후 통팡웨이즈, 동방위시 기술 주식회사 누크텍의 총지배인 비서로 취직했다. 이후 2000년대 내내 국영기업체는 중앙정부의 승인 하에서 전국 공항의 대형 스캐너나 금속 탐지기 등 안전 장비를 납품하는 100%에 가까운 독점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현재 이 누크텍은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있다. 2008년 후하이펑은 20여 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칭화 지분회사 칭화홀딩즈의 당서기로 임명되었다. 이 회사는 2003년 후진타오가 최고 영도자가 된 직 후 설립된 국영기업체이다. 후하이펑은 아프리카 서남단의 나미비아 정부와 미화 5,530만 달러의 사업 계약 체결 시 민간 컨설팅 회사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중국 내에서 이 사건은 흐지부지되었다. 후하이펑은 현재 저장, 절강, 성리수이, 려수, 시의 시위원회 서기가 되어 중국 공산당 정부의 행정관료로 활약하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냅니다.